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계, 지하 100m 아래 27km에 달하는 괴물, 초당 10억 번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LHC는 바로 이 역설을 풀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은 태초에 물질과 반물질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개의 반입자당, 10억 1개의 물질 입자가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 10억 분의 1이라는 실수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세른에서 우리가 측정한 비대칭은 이 차이를 설명하기에 몇 자릿수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해답이 시간 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입자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도 이 우주적 미스터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영상을 좋아하고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입자의 흔적, 반물질 또는 물리학자들이 때때로 시간 속을 거꾸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사용하는 기묘한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훨씬 더 친숙한 것에 잠시 멈춰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삶에서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유는 신선해지지 않고 쉬어집니다. 빵은 갓 구운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굳어집니다. 당신은 어느 날 오후 인상적인 효율성으로 방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결코 신비롭게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방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컵을 떨어뜨려 부엌 바닥에 산산조각 냈을 때 아무도 그 조각들이 꿈틀거리며 스스로를 재조립해 다시 테이블 위로 깔끔하게 뛰어오르리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경험은 이러한 단방향 과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현실은 너무나 명백해서 물리학이 와서 조용히 극도로 부적절한 말을 하기 전까지는 과학적인 문제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근본적인 법칙의 수준에서 방정식들은 당신이 어느 방향을 앞으로라고 부르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규칙들은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정의되더라도 대부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수께끼는 왜 우리가 시간의 한 방향을 경험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수수께끼는 미시적인 규칙서의 대부분이 적어도 좋은 근사치로 볼 때 그것에 무관심해 보이는데도 왜 그 방향이 일상생활에서 그토록 지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구분입니다. 법칙과 그 법칙 아래에서 나타나는 역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칙은 시간에 대해 대칭적일 수 있지만 그 법칙이 묘사하는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은 많은 종류의 진화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뒤따르는 모든 것의 무대를 마련한 매우 특별한 조건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종종 시간의 화살에 대해 모든 기본 법칙에 직접적으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 조건, 특히 먼 과거가 이례적으로 낮은 엔트로피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 표현은 으스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가능한 상태보다 훨씬 더 정연하거나 적어도 훨씬 더 특별한 상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기서부터는 더 특별해지는 길보다 덜 특별해지는 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로 이 불균형이 시간에 일상적인 방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즉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간단한 요점을 불행한 결과를 낳는 빽빽한 문단으로 바꾸려 한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엔트로피는 적어도 이 맥락에서는 그 명성이 보여주는 것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동일한 거시적 모습에 해당하는 미시적 배열의 척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돈된 책상이 정돈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어질러진 책상이 어질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방 한 구석에 농축된 향수 한 방울은 극도로 특별한 배열입니다. 공기 중에 동일한 향수 분자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나는 방처럼 보이면서도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배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기가 퍼지는 이유는 분자들이 회의를 열어 혼돈에 투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무질서한 배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통계적으로 풍부한 쪽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것이 커피가 식고 연기가 흩어지고 자동차 뒷좌석이 놀라운 규칙성으로 영수증 포장지, 그리고 단 하나의 동전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단지 52장의 카드 한 덱이 정렬될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숫자는 52 팩토리얼, 즉 약 8 곱하기 10의 67제곱입니다. 이는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덱을 섞을 때 완벽하게 정렬된 순서에 도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수십억 개의 무질서한 가능성이 있을 때 시스템은 항상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통계적 필연성이 우리가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종종 놀랍게 여기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력학 제2법칙은 정사각형 모양의 원이 금지된 것처럼 엔트로피 감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하고 평범한 시스템에서 그러한 감소는 너무나 극도로 비현실적이어서 유용한 시간 규모 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신의 침실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한쪽 구석으로 몰려가 방의 나머지 부분을 엿고 숨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기다리며 저녁 시간을 재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인 시간의 화살은 통계적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입자들과 수많은 가능한 구성의 대략적인 산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아래의 미시적 동역학이 대부분 가역적일지라도 비가역성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게 느껴집니다. 법칙은 양방향을 모두 허용합니다. 확률은 압도적으로 한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확률은 천문학적인 수의 입자들과 곱해질 때 사람들이 자신 있게 차를 끓이는 종류의 실용적인 확실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대답조차 미스터리를 단지 한 걸음 뒤로 미룰 뿐입니다. 왜냐하면 구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더 불편한 질문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초에 길이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왜 우주는 엔트로피가 전혀 증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시작했을까요? 따라서 만약 세상이 활용할 만한 거시적인 기울기, 해결할 만한 중요한 불균형 없이 평형 상태에서 시작했다면 그때는 익숙한 여력학적 화살이 없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농축된 것에서 희석된 것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서 고갈된 확산으로 향하는 길고 단방향적인 행진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화살에 대한 많은 현대적 논의는 따라서 때때로 과거 가설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 우주가 가능한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차지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장식적인 추가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한 과거 없이는 제2법칙은 당신에게 평범한 경험을 구성하는 이전과 이후 사이에 살아있는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엔트로피가 한 시간적 방향에서
다른 방향보다 더 오를 이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특히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초기 우주는 거시적인 물질 분포 측면에서 상당히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매끄러움은 높은 엔트로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N이 이완되고 균일하게 퍼져 있고 안정된 것처럼. 하지만 중력은 이 직관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에서 매끄러운 물질 분포는 사실 매우 특별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뭉치려는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은 별 은하, 그리고 결국 더 극단적인 천체로 뭉칩니다. 따라서 매끄러운 초기 우주는 훨씬 더 많은 구조와 훨씬 더 많은 엔트로피 생산이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낮은 엔트로피 시작점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간의 화살이 종종 단지 책상 위의 차가 씻는다는 의미의 국소적 여력학뿐만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의미의 더 큰 우주론과도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식어가는 당신의 차와 우주의 역사는 명백한 저녁 식사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서는 꽤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른으로 가는 길을 따라갈 가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익숙한 시간의 화살이 통계, 예레란, 시작 조건, 그리고 큰 수에서 비롯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현실의 가장 깊은 특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타나는 것, 실용적인 것, 그리고 날씨가 진짜인 것처럼 진짜일 뿐입니다. 우리 규모에서는 견고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방식으로 자연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한번 생기면 다음 질문이 거의 즉시 따라옵니다. 만약 시간의 단방향적 특성이 가장 깊은 법칙들에서 명백하지 않다면 이 법칙들은 실제로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연이 그것들을 아주 미세하게라도 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지점이 이야기가 깨진 컵과 식어가는 차를 뒤로하고 현대 물리학의 훨씬 더 엄격한 언어로 좁혀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르니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기 전에 자연이 과정을 뒤집거나 바꾸거나 또는 기본 구성 요소를 교환했을 때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물리학은 거의 즉시 당신을 더 큰 아이디어, 즉 대칭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손에 쥐기 전까지는 무해해 보이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대칭은 종종 어떤 것이 균형 잡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의 왼쪽과 오른쪽이 대략 일치하면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눈송이는 대칭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돌려도 계속 같은 패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대칭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환을 수행해도 기본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시스템을 회전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거나 또는 특정 구성 요소를 그에 상응하는 것과 교체합니다. 하지만 기본 규칙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바로 이것이 대칭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무엇을 신경 쓰지 않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이 실험을 어디에 두었는지 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지 또는 어떤 관성 기준 프레임을 사용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무관심은 당신에게 현실에 대한 깊은 무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런 종류의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대부분은 그것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유용한 방법은 물체의 대칭과 법칙의 대칭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당신 앞의 물체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이 대칭적이기 위해 깔끔하거나 균형 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서 굴러가는 한쪽으로 치우친 소행성은 우아함의 모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설명하는 법칙들은 여전히 회전 대칭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은 종종 특정 사물이 질서정연하게 보이는지 여부보다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을 때 규칙서가 바뀌는지 여부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법칙들은 에미 뇌터가 20세기 초에 명확히 밝혔듯이 종종 연속적인 대칭을 통해 보존 법칙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법칙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시스템을 회전시켰을 때 변하지 않으면 가군동량은 보존됩니다. 이것은 유쾌한 우연이 아닙니다. 대칭을 아름다운 기하학적 아이디어에서 현대 과학의 중심 조직 원리 중 하나로 바꾼 구조적 연결 중 하나입니다. 이 대칭과 보존 사이의 연결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얼마나 이상한지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은 우주가 냉장고에 우유를 항상 같은 선반에 놓는 것처럼 익숙해진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칙이 오늘 어제와 같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은 법칙이 암스테르담 제네바 또는 성간 공간의 조용한 한가운데서 몰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단지 1915년에 공식화된 이 뇌터 정리는 물리학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군동량 보존은 자연이 방향에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만히 서서 물체를 돌리거나 행성의 궤도를 추적하거나 또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안으로 당겼을 때 왜 더 빨리 도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이미 이 대칭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대칭 중 일부는 연속적인 것들입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공간에서 조금 또는 많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각도로 또는 한 바퀴 완전히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험의 시작 시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 종류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가능성의 범위에서 오며 이 부드러움이 이론에서 그것들을 그토록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산 대칭, 즉 더 정확한 스위치와 함께 오는 것들입니다. 그 중 하나는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을 때 법칙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묻는 거울 반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자와 반입자 사이의 교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의에서 시간 방향이 반전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 시간 역전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은 자연이 이러한 이산 대칭의 대부분에도 존중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우주는 이미 질서 있는 원리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었고 거울 균형이나 물질 반물질 균형은 이성적인 우주가 보존할 수 있는 종류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바와 같이 우주는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이고 다른 면에서는 장난스럽습니다.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1950년대에 좌우 대칭이 약한 상호작용에서 실패하면서 왔습니다. 첸슝 우가 이끄는 한 실험은 코발트 60핵의 베타 붕괴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들이 우선적으로 한 방향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기술적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올바른 조건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할 수 있다는 계시였습니다.
깊이 간직된 기대를 깨뜨렸고 물리학자들이 대칭에 대해 훨씬 덜 감상적이 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때부터 대칭은 단지 미학적으로 즐겁다는 이유로 가정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되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상황은 대칭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대칭은 우리가 멀리서 감탄하는 대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도전하는 대칭입니다. 왜냐하면 대칭이 살아남으면 우리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숨겨진 구조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물질 반물질 교환과 거울 반사를 포함하는 결합된 대칭도 특정 입자 붕괴에서 먼저 K온에서 그리고 나중에 다른 시스템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세른이 오늘날 대칭 테스트에 그토록 깊이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칭은 우주가 지루할 때마다 계속해서 깨는 규칙 목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당합니다. 많은 대칭은 놀랍도록 견고하게 남아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일부는 표면에서 전혀 명백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종종 숨겨진 대칭 또는 게이지 대칭이라고 불립니다. 이것들은 모든 개념을 하나로 묶는 요약입니다. 시간의 화살의 통계적 성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 과거 가설, 그리고 이제 물리학의 기초에 있는 대칭 개념. 보시다시피 시간의 단방향 흐름은 단순한 관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퍼즐의 일부입니다. 여력학은 우리에게 왜 컵이 다시 합쳐지지 않는지 알려줍니다. 우주론은 우주가 왜 낮은 엔트로피 시작을 가졌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입자 물리학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조차 예상치 못한 비대칭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지 개념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들이 실제 세계에서, 특히 세른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테스트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대칭 아이디어들은 구체적인 실험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리학자들은 자연의 이 숨겨진 선호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발견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시간 역전, 물질 반물질 불균형과 같은 아이디어들은 단지 이론적인 체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진 가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설들이 증거와 마주하는 곳으로 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 충돌, 붕괴, 그리고 탐지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구체적인 현실로, 직접적으로 충돌, 붕괴, 그리고 탐지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구체적인 현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리학에서 시간 역전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은 종종 매우 극적인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상상합니다. 마른 잎으로 변하는 차. 그리고 세르니의 물리학자들이 평범한 연대기에서 벗어나 어제를 방문하는 작은 법 위반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덜 극적이면서도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이 시간 역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보통 한 물체가 문자 그대로 인간의 과거로 여행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엄격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대칭의 핵심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물리적 과정을 취하고 시간 방향이 반전된 채로 설명한다면 규칙들은 여전히 정확히 똑같이 작동할까? 다시 말해, 법칙은 어떤 시간적 방향을 앞으로라고 부르는지에 무관심한가? 바로 이것이 시간 역전 대칭의 핵심입니다. 세르는 시간 역전 대칭을 거의 정확히 이 의미에서 시간 방향의 변화 아래 불변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당신을 위해 거꾸로 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 규칙서가 당신이 정의해서 시간의 부호를 바꿨다는 것을 알아차리는지 여부의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분은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진자, 궤도를 도는 행성, 또는 충돌하는 두 개의 당구공을 필름에 담고 그 필름을 거꾸로 재생하면 이 장면들 대부분은 여전히 물리적으로 수용 가능해 보입니다. 기본 역학에서는 아무것도 즉시 파울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익숙한 법칙들이 대략적으로 시간에 대해 대칭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르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릴러,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고전 법칙들이 단순한 의미에서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시적인 단일 입자 반응의 세계에서도 옛 시른 강의 자료들은 여력학적 복잡성이 종종 무시될 수 있으며 시간 불변성이 좋은 근사치로 성립한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만약 한 움직임이 법칙에 따라 허용된다면 반대 움직임도 같은 법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은 깨진 컵을 거꾸로 재생했을 때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상생활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삶은 종종 보이는 것보다 더 균형 잡힌 미시적 법칙들 위에 층층이 쌓인 여력학적 비가역성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학이 시간이 역전될 수 있는지 물을 때 깨진 컵과 실망한 부엌 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규칙의 대칭 속성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넓은 아이디어에서 실제 변환으로 넘어갈 때 그림은 더 기술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시간 역전해서 당신은 전체 우주를 가져다가 마치 일기장에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다른 날짜로 옮기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움직임과 관련된 양들이 부호를 바꿉니다. 실은 교육 자료는 이것을 위치는 같은 방식으로 반전되지 않지만 시간 미분은 반전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속도는 부호를 바꿉니다. 움직임에 의존하는 운동량도 비슷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스핀도 시간, 역전해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는 과거로 순간 이동하는 물체가 아니라 한 과정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공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공이 됩니다. 특정 운동량을 가진 입자는 반대 운동량을 가진 입자가 됩니다. 만약 한 과정이 정말로 시간 역전에 대해 대칭적이라면 그 역전된 버전은 원본만큼이나 법칙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순방향 과정과 그 역전된 대응물 사이의 비교는 상호작용 자체에 내재된 비대칭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물리학에서 시간 역전은 대부분 여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가 한 과정과 그 움직임이 반전된 이미지를 완벽한 공정함으로 대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작지만 중요한 혼란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간 역전을 일상생활의 시간의 화살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같은 주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시간의 화살은 계란이 휘저어지고 다시 풀리지 않고 뜨거운 차가 식고 저절로 데워지지 않으며 어제가 기록을 남기는 반면 내일은 그렇지 않다는 익숙한 현실입니다. 세른의 대칭에 대한 일부 강의는 이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일상 경험의 시간 역전 불변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시적 비가역성을 여력학적 엔트로피와 연결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간 역전 위반의 실험실 관찰이 전체 우주가 단방향 우주
엔진 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입자 수준에서는 한 과정의 행동과 그 시간이 역전된 대응물의 행동 사이에 작은 차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 이후라는 넓은 인간 경험보다 훨씬 좁고 정확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주제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이 입자 상호작용 수준에서 일련의 비대칭을 허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전진하는 시간 감각은 훨씬 더 큰 여력학적 이야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실용적인 어려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 역전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어려움입니다. 안정적인 고전 시스템으로는 적어도 상상 속에서는 역전된 움직임을 상상하고 여전히 법칙을 따르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너지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입자들의 대부분은 불안정합니다. 거의 즉시 붕괴합니다. 당신은 단지 수명이 짧은 메존을 기록하고 필름을 거꾸로 재생하고 직접적인 시간 역전 테스트를 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메존은 초의 1.5조분의 1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시간은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자연은 요구에 따라 정확히 역전된 시작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영웅이 있습니다. SLAC의 바바 실험입니다. 바로 이 실험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천재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T쌍으로 생성된 얽힌 중성 비메존을 사용했습니다. 두 메존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붕괴는 그 순간 파트너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후 잘 정의된 상태들 사이의 전환과 해당 역전환을 비교했습니다. SLAC에 따르면 그들은 이 변환이 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시간 역전 위반의 첫 직접적인 관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중요해서 피직스 월드는 나중에 그 결과를 그 해의 가장 큰 돌파구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질문을 관련된 대칭을 통한 오래되고 더 간접적인 추론과 구분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한 입자가 물리적으로 과거를 향해 기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전환을 시간 역전된 파트너로 간주되어야 할 전환과 비교하고 그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답게 엄격한 비대칭의 형태입니다. 특정 약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우주는 순방향과 역방향 전환을 정확히 동등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시간의 화살은 통계적 결과입니다. 시간 역전 대칭은 기본 법칙에서 테스트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바바 실험은 이 대칭이 약한 상호작용에서 직접적으로 위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조차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작은 기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울기는 우주의 모든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칭이 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퍼즐의 단지 한 조각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이 비대칭은 다른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대칭들은 우리 우주가 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히 큰가?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이 작은 비대칭들이 거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무대, 즉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그 우주적 전쟁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시간 자체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다면 아마도 그것이 창조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도 않다면
아마도 그것이 창조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도 완벽한 대칭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대칭에 대한 깊은 모욕처럼 보인다면 우주는 빠르게 대칭과 입자 물리학이 종종 단일 변환보다 더 미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역전은 현대 물리학의 중심에 있는 다른 두 이산 변환 옆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입자를 반입자로 바꿉니다. 다른 하나는 마치 거울 반사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을 뒤집습니다. 셀은 교육 자료는 이것들을 함께 다룹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 또는 둘을 위반하면서도 여전히 더 깊은 결합 대칭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른의 실험들, 알파와 베이스 같은 물질과 반물질 상태 정밀한 비교를 통해 테스트되는 결합된 전하 페리티 시간 정리는 어떤 국소적 로렌츠 불변 양자장 이론이든 셋 모두를 연속적으로 적용했을 때 불변으로 남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셀은 교육 자료는 이 정리를 직접 요약합니다. 그리고 알파 협력은 그 실제적인 결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수소와 반수소가 정리가 유효하다면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간 역전이 자체적으로 특정 약한 과정에서 위반될 때조차도 이것이 전체 구조가 혼돈으로 붕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칭 장부 기입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특정 부품이 약간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더 깊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언어에서 거꾸로 시간이라는 표현이 특히 위험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리학에서 시간 역전 테스트는 종종 나중의 사건이 이전의 사건을 일으켰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과학 소설이 좋아하는 종류의 역설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의미에서의 인과성은 단단히 제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탐지기는 입자가 생성된 후에 신호를 기록합니다. 분석은 데이터가 수집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 역전 대칭을 위반하는 약한 상호작용 과정은 과거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적절한 역비교를 했을 때 우주가 그것에 약간 다른 행동을 부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훨씬 더 미묘한 종류의 기묘함입니다. 시간 속을 거꾸로 움직이는 입자라는 표현이 그토록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자장 이론의 기술적인 언어에서는 반입자가 시간 속을 거꾸로 움직이는 입자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해석과 도식적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탐지기가 원인과 결과의 풀림을 지켜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종종 서로 혼동하는 세 가지 아이디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대칭 연산으로서의 시간 역전 일상생활에서의 여력학적 시간의 화살, 그리고 대중적인 의미에서의 실제 시간 여행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헤드라인이 그들을 같은 파티에서 만나게 하기를 고집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구분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또 다른 발견이 있습니다. 세르니의 K-ON 실험입니다. 중성 K-ON은 세르니에서 시간과 관련된 비대칭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피리어 실험은 중성 K-ON과 반 K-ON의 붕괴율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특정 붕괴 채널에서 그들 사이에는 작지만 측정 가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T 대칭, 즉 시간 역전 대칭이 위반되었다는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실험은 바바보다 몇 년 전인 1998년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비대칭이 단지 비메존에 국한된 기이함이 아니라 입자 물리학의 더 일반적인 특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시간 역전 위반이
단지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상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뿌리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중 하나인 약한 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단지 거시적 수준뿐만 아니라 미시적 수준에서도 시간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르니의 또 다른 기계 가족, 즉 반물질 시설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련 질문이 가장 높은 에너지에서 빔을 서로 충돌시켜서만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질문. 특히 반물질에 대한 질문은 정반대의 본능을 요구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을 요구합니다. 반향성자 감속기는 바로 이 때문에 존재합니다. 세르는 그것을 반물질 연구와 반원자를 만들기 위해 저에너지 반향성자를 생산하는 독특한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과정은 충분히 격렬하게 시작됩니다. 양성자 비미 금속 표적에 발사되어 반향성자를 포함한 2차 입자의 분사를 만듭니다. 초당 약 3.5조 개의 반향성자가 생산됩니다. 하지만 이 갓 태어난 반향성자들은 정밀한 측정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높고 제멋대로입니다. 감속기의 일은 그들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감속과 냉각 주기를 통해 그리고 더 새로운 엘레나 링의 도움으로 에너지는 약 1억 배 감소됩니다. 이것은 포획할 수 있는 수를 10배에서 100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괴너지 충돌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실험적 인내입니다. 하지만 같은 더 넓은 목적에 기여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을 완벽한 정밀도로 비교하고 싶다면 먼저 반물질이 도망치는 손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가만히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결과 또한 그만큼 충격적입니다. 베이스 실험은 양성자와 반양성자의 전하 질량비를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10의 11 제곱 중 1.6의 정밀도로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CPT 대칭, 즉 전하, 페리티, 시간의 결합 대칭이 흔들림 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 대칭은 단독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결합된 패키지의 일부가 되면 균형은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우주는 한편으로는 비대칭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놀랍도록 대칭적입니다. 이 모든 발견들, 시간의 화살의 통계적 성질 기본 법칙에서의 시간 역전 위반, K온과 비메존 붕괴에서의 비대칭, 그리고 PT 대칭의 흔들림 없음은 우리를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고 단방향적인 강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계층적이며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진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들은 단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 비대칭들은 표준 모형의 수학적 구조에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가? 물리학자들은 입자가 시간 속을 거꾸로 간다고 암시하는 그 유명한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르니의 이 거대한 기계들은 초의 조분의 1 최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포착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 충격적인 발견들 뒤에 있는 그 복잡한 메커니즘, 즉 충돌기, 탐지기, 그리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이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법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찾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진짜 마법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찾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없는 기계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아드레날린 넘치는 발견의 충격파에서 이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 그 냉철하고 정밀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공학의 깊이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찾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찾았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들은 발견 그 자체만큼이나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시간 속을 거꾸로 가는지 묻는 것은 먼저 그 입자를 창조할 조건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 자체를 모방하는 예술입니다. 이 예술의 첫 번째 막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 즉 LHC 그 자체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거대한 현미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조건 창조 기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요리사가 희귀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특정 온도와 압력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LHC의 목표는 우주의 초기 순간, 즉 빅뱅 후 단 1, 초의 조분의 1초 후의 에너지 밀도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세른의 자체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1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두 개의 바늘이 정확히 중앙에서 만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조차 일의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늘들, 즉 양성자 빔들은 27km의 고리를 따라 빛의 속도의 99.999991%라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도에서 한 양성자는 매초 터널 주위를 11,245번 돕니다. 이 입자들을 이 속도로 유지하고 방향을 잡기 위해 절대 0도보다 단 1.9도 높은 즉 영하 271.3도 섭씨에서 작동하는 9,600개 이상의 초전도 자석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 차가운 온도입니다. 따라서 LHC의 작동은 단지 두 개를 서로 충돌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방정식을 극한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에너지에서 평소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이국적이고 불안정하며 수명이 짧은 질량 입자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더 낮은 에너지의 충돌기들과 비교했을 때 거대한 도약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기계들은 존재하는 것을 부수려고 시도했지만 LHC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즉, 이론이 예측했지만 자연이 오직 가장 극단적인 조건에서만 드러내는 입자들을 존재하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로 시간기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건을 현재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서 시간과 대칭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입자들이 잠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충돌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순간적인 에너지 폭발에서 나타나는 증거를 포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탐지기, 즉 범죄 현장 수사관입니다. LHC, 탐지기가 카메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는 사건의 이미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LHC에서 생성된 입자들의 대부분은 너무나 수명이 짧아서 어떤 카메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붕괴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 쿼크를 포함한 비메조는 단지 1.5피코초, 즉 1초의 조분의 1.5초 동안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탐지기들은 사건을 보는 대신 그것의 여파를 분석합니다. 마치 형사가 범인을 전혀 보지 않고 그가 남긴 발자국 지문 엎질러진 컵, 그리고 떨어뜨린 영수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아틀라스와 C, M, S와 같은 거대한 탐지기들은 이 일을 계층적인 구조로 해결합니다. 가장 안쪽 층인 추적기는 하전된 입자가 자기장에서 남기는 휘어진 경로를 탐지합니다. 이 곡선의 방향은 입자의 운동량을 알려줍니다. 바깥쪽 층인 열량계는 입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멈추고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오직 뮤온과 같이 매우 투과성이 높은 입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뮤온 챔버가 있습니다. 이 층들에서 오는 수백만 개의 작은 전기 신호는 강력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결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된 거품 상자, 버블, 챔버. 사진과 비교하면 밤과 낮과 같습니다. 거품 상자는 입자들의 아름답고 직접 볼 수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느렸고 초당 몇 개의 사건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LHC에서는 초당 최대 10억 번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현대 탐지기들은 보는 대신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들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세계를 그것이 남긴 메아리와 그림자를 통해 논리적으로 재창조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입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붕괴 산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서명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서명은 한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탐지기가 동등하게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물질, 반물질, 비대칭과 시간 대칭 위반과 같은 질문들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핵심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LHC, B 즉 전문화된 전방 분광기입니다. 아틀라스와 CMS를 충돌 지점을 완전히 둘러싸고 가능한 모든 것을 포착하려는 360도 광각 렌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용 탐험가입니다. 하지만 LHCb는 특정 종류의 입자, 즉 아름다운 쿼크를 포함한 입자들을 사냥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망원 렌즈와 같습니다. 따라서 충돌 지점을 완전히 감싸는 대신 약 20m 길이의 단일파를 따라 뻗어 있으며 충돌에서 전방 방향으로 튀어나온 입자들에 집중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계산과 이전 실험들이 아름다운 쿼크를 포함한 비메존과 같은 무거운 입자들이 초기 양성자 빔의 운동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충돌축을 따라 좁은 원뿔 안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LHCb는 이 좁은 원뿔을 목표로 하여 다른 탐지기들의 일반적인 소음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이 특별한 입자들을 훨씬 더 높은 효율로 포착합니다. 지하 100m 아래에 있는 이 탐지기는 특히 전하 페리티, CP 위반이라고 알려진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미세한 행동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아틀라스나 C, MS와 같은 발견 기계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그들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을 찾을 희망으로 넓은 그물을 던집니다. LHC, B는 표준 모형이 예측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 즉 CP 위반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정밀 측정 장치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냥 대신 전문화된 사냥을 선택함으로써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대칭 중 하나에 있는 그 미세한 균열을 찾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들, 즉 우주의 초기 순간의 조건을 창조하는 통제된 충돌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법의학적 재구성, 그리고 특정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계된 전문화된 탐지기들이 그 충격적인 발견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드웨어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초당 생성되는 10억 개의 충돌 사건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단지 입자를 포착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저장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예술입니다. 이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초당 10억 개의 건초 더미 중에서 어느 것에 바늘이 있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물리학에서 정보과학으로 이끄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 즉 트리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이끕니다. 이는 우리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물리학에서 정보과학으로 이끄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 즉 트리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이끕니다. 이는 우리를 사실 현대 입자 물리학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의 심장부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지 입자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네 번째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지능적인 데이터 선택의 예술.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이트클럽 보안 요원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문 앞에서 초당 10억 명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에는 단 몇백 명의 자리만 있고 당신은 가장 흥미로운 손님들만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일이 신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밀리초 단위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LHC의 트리거 시스템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당 발생하는 약 10억 개의 양성자 충돌을 모두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당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 흐름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인터넷 트래픽보다도 많습니다. 행성, 그리고 마침내 생화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질 반물질 문제가 그토록 흥미로운 교차점에 서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지 입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시 우주가 왜 현재의 구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빠진 조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표준 모형 자체가 우리에게 단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약한 힘. 자연의 네 가지 기본 힘 중 하나, 그리고 가장 기묘한 것. 바로 이 힘이 우리가 아는 한 전압 페리티 C, P 대칭을 위반하는 알려진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일부 입자 과정과 해당 반입자 과정이 정확히 같은 비율로 또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이 경우에 완벽하게 거울처럼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대칭 없이는 물질이 지배하는 우주가 훨씬 더 뜨겁고 균형 잡힌 시작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표준 모형의 이 비대칭이 알려진 원천들은 전체 우주 물질 인결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시르는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며 입자 데이터 그룹 검토도 같은 내용을 더 공식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알려진 메커니즘은 측정된 쿼크 부문 비대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물질 반물질 비대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원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분야를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에 놓습니다. 한편으로 물리학은 이미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실제 비대칭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된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아는 비대칭은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우리에게 답의 일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남은 공백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만큼만 주었습니다. 이것은 잠긴 문에 분명히 열쇠가 있다고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열쇠가 잘못된 찬장을 여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유용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LHC, B와 같은 실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지 CP 위반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그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대칭 패턴이 놀라운 편차 또는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추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지 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붕괴 채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정확히 그것을 했습니다. LHC, B는 새로운 비대칭 탐색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리온 물질 반물질 차이에 대한 LHC, B 발표는 이러한 종류의 비대칭을 새로운 입자 등급에서 보여줌으로써 이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메존에서 바리온으로의 전환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온은 현실의 어떤 불분명한 변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가시 물질은 대부분 바리온, 즉 양성자와 중성자처럼 3개의 쿼크로 만들어진 입자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LHC, B가 아름다운 바리온에서 CP 위반의 증거와 그 후 관찰을 보고했을 때 단지 수집가의 선반에 항목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비대칭 지도를 가시 세계의 구성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세른의 결과에 대한 대중 공개 설명은 CP 위반을 오늘날의 우주가 왜 거의 잔류 반물질 없이 물질로 구성되었는지 설명하는데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온 결과가 우주 퍼즐을 단독으로 해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가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입자 가족에서도 미세한 선호를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울을 더 일반적이고 설득력 있게 울퉁불퉁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아름다운 좌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물질과 반물질을 얼마나 정밀하게 비교하든 그들은 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특정 약한 붕괴를 얼마나 신중하게 연구하든 비대칭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법칙이 물질과 반물질을 완전히 다른 종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야기는 그들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상호 교환 가능하게 취급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더 미묘합니다. 많은 정적 또는 분광학적 특성에서 거울은 놀랍도록 충실합니다. 특정 상호작용에서, 특히 약한 힘을 포함하는 것들에서 거울은 작지만 부인할 수 없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 반물질 문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시끄러운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종류의 증거 사이에 조용한 불일치입니다. 정밀한 대칭 테스트는 우리에게 전체 틀이 깊이 균형 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론은 우리에게 결과가 눈에 띄게 불균형하다고 말합니다. 입자 붕괴 연구는 우리에게 더 작은 비대칭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남은 과제는 이 알려진 비대칭들이 아마도 올바른 초기 우주 조건에서 증폭되어 충분한지 또는 더 깊은 원천이 여전히 숨겨져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발견들, 이 깨진 대칭들, 그리고 이 불편한 공백들은 우리를 이제 속도를 늦추고 생각할 시간이 온 지점으로 이끕니다. 정점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뒤에는 더 깊고 더 철학적인 질문들이 남습니다. 이 모든 분주함, 이 모든 충돌, 이 모든 데이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입자 방정식, 그리고 대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존재의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단방향 흐름이 아마도 환상이 아니라 기본 법칙에 새겨진 특징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10억 분의 1의 우주적 결함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조차 불완전하며 어둠 속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자가 시간 속을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인과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요? 우주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은 질서와 혼돈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 견해를 어떻게 형성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단지 물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대답은 질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핵심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궁극적인 진실이 아니라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기묘하고 비대칭적이며 결함이 있지만 아름다운 우주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물리적 측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멈추고 생각할 시간, 아드레날린 넘치는 발견의 소음에서 우주의 조용하고 깊은 속삭임에 귀 기울일 시간.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묘하고 비대칭적이며 결함이 있지만 아름다운 우주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셀른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대답은 입자의 질량이나 붕괴의 비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대답은 일련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들 속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역설은 아마도 가장 압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면서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의 일부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27km의 터널에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거의 질량이 없는 양성자들을 절대 0도보다 단 1.9도 높은 온도에서 초당 11,000번 이상 회전시켜 충돌시키는 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거대한 노력 전체는 초의 조분의 1, 초보다 짧게 존재하는 양성자 내부의 쿼크의 100만 분의 1보다 작은 것의 비밀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장 위대한 기술이 가장 작은 진실을 찾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기본 규모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성자 내부의 그 쿼크 세계에 결코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충돌 순간 자체를, 그 에너지 폭발을 결코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밖에 있습니다. 유리 뒤에서 탐지기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간접적인 단서들을 해석하려 애쓰는 관찰자들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현실과의 거리는 건널 수 없는 심연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가장 강력한 현미경조차 흐릿하게 보는 세계의 거인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지만의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계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언어, 즉 수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충돌 순간, 그 놀라운 에너지 밀도, 그 이국적인 입자들의 짧은 춤을 우리의 방정식,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론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 마음의 힘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금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세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밖에서 보고 그것의 규칙, 그것의 대칭, 그리고 비대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이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우주를 이해하려는 이 놀라운 집단적 노력, 이 인류 프로젝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 27km의 터널만큼
그 초전도 자석만큼, 그 거대한 탐지기만큼 이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세른에서 일하는 그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묻는 질문들을 당신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는 욕망.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더 개인적인 역설로 이끕니다. 우리는 우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주의 138억 년 역사에서 우리의 평균 80년의 수명은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습니다. 시간의 그 광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단지 표면에서 잠시 반짝이는 거품일 뿐입니다.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그 수십억 년의 전쟁에서 우리는 단지 나중에 추가된 생각일 뿐입니다. 그 10억 분의 1 결함, 그 우주적 반올림 오류의 결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138억 년의 역사 전체, 그 물질 반물질 전쟁, 그 대칭 파괴는 모두 단 하나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의식,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이 개념들을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우주적 우연이 동시에 가장 깊은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존재의 비극적이면서도 장엄한 진실입니다.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화살은 단지 입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작동합니다. 우유는 씌어지고 빵은 굳어지며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는 화살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제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방향 여정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존재하는 여행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지만의 순간이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한순간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 것입니다. 그 순간은 모든 것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감탄하기 위해 창조한 그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의식적으로 된 지점입니다. 우리는 별 먼지가 별들을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일시성을 비극에서 특권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의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은 가치 있게 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이 시간의 강에서 단지 짧은 순간 동안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주의 138억 년 역사의 축적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원자는 수십억 년 전 한 별의 심장에서 벼려졌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 행성에서의 수십억 년 진화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순간을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질문하고 의미를 찾으며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보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역설로 이끕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완전히 혼자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조차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도달하는데 7만 5천 년이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은 930억 광년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지 거리가 아니라 일종의 우주적 고립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그 끝없는 어둠 속 창백한 푸른 점 위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르니의 한 실험 결과는 즉시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화면에 나타납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물리학자,
일본의 한 엔지니어 그리고 스위스의 한 이론가는 같은 데이터 세트 위에서 같은 가상 공간에서 함께 일합니다. 그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단지 인터넷 케이블이 아니라 공동의 호기심,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인류적 탐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장 큰 외로움이 가장 깊은 유대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현대 과학의 비극적이면서도 희망찬 진실입니다.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물리적 한계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별들, 그 은하들에 아마도 결코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행성의 죄수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궁극의 하지만의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혼자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결코 이토록 함께였던 적이 없습니다. 과학, 특히 세른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들은 인류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문화에서 왔으며 다른 신념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단 하나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것은 국경 정치적 분열, 그리고 개인적인 자아를 초월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 자체가 그것이 찾을 어떤 대답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가장 진보된 기술이나 가장 빛나는 이론이 아니라 서로 말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꿈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이 행성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혼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같은 희망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세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공동의 탐구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응축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우주에 쓰는 공동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는 외롭지만 함께다 라고 끝납니다. 바로 이 역설들, 우리의 자금 속의 위대함, 우리의 일시성 속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 속의 유대, 은세른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궁극적인 성찰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시간이 거꾸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임을 상기시킵니다.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그 작은 결함이 사실 우리 자신의 결함 속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보도록 하는 초대임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작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탐구는 우리를 단지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예술, 철학, 그리고 신념의 영역으로도 이끕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더 많은 질문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일련의 대칭 파괴, 일련의 결함, 일련의 우연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완벽함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파괴, 그 균열, 그 예기치 않은 이탈에 있을까요? 아마도 존재의 비밀은 완벽한 균형이 아니라 그 균형을 깨는 그 첫 번째, 그 용감한, 그 반항적인 입자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생각으로 이끕니다. 마지막 역설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생각, 마지막 역설로 이끕니다.
이는 아마도 가장 도전적인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지식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세른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얻는 지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가장 엄격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류의 지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5시그마 표준은 한 발견이 우연일 확률이 350만 분의 1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스 실험의 양성자와 반양성자 비교의 정밀도는 지구의 둘레를 머리카락 몇 가닥 두께의 오차로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새로운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표준 모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단 5%만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95%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 동시에 가장 깊은 무지의 지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학의 비극적이면서도 장엄한 본성입니다.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탐구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답은 단지 더 많은 질문을 낳을 뿐입니다. 지평선 자체는 우리가 그쪽으로 걸어감에 따라 계속해서 물러납니다. 궁극적인 진리,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 마지막 방정식에 아마도 우리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식의 바다는 너무나 넓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단지 해변에서 조약돌 몇 개를 줍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하지만의 순간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탐구는 아마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탐구 그 자체가 도착할 곳보다 더 중요합니다. 과학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무지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를 봐야 할지, 어떤 어두운 구석을 밝혀야 할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오만함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살아있게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이 당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기시키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더 호기심 많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며 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과정은 단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경이로워하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르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우리의 가장 거친 상상보다도 더 많은 경이로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로 가는 길은 확실성에서가 아니라 그 달콤하고 그 생산적이며 그 끝없는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역설,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역설로 이끕니다. 통제와 수능 사이의 그 미세한 선. 한편으로 세르는 인류의 자연에 대한 통제 욕구의 극치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을 가져다가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고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충돌시키며 그 결과로 나온 잔해를 초이 10억 분의 1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비밀을 강제로 캐내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모든 통제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작위성, 확률, 대칭의 그 작고 예측할 수 없는 파괴. 우리는 K온이 언제 붕괴할지 또는 비메존이 어느 길로 갈지를 결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확률만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장 위대한 통제 노력이
우리를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통제가 환상이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비극적이면서도 해방적인 메시지입니다.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예측 가능하고 완전히 관리 가능한 기계로 보려는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규칙대로 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하지만의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의 주사위 던지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사위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사위는 조작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약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속임수, 이 작은 결함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와 수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수동적인 희생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의 지적인 관찰자입니다. 그것의 청취자입니다. 그것의 해석자입니다. 수능은 무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자연이 자신의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주의 깊게 그리고 겸손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그 끊임없는 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춤은 때로는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당신이 이해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CERN이 시간 속을 거슬러 가는 입자를 찾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화살이 단지 인식이 아니라 기본 법칙에 새겨진 특징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10억 분의 1의 우주적 결함, 대칭의 그 작은 파괴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 가장 깊은 무지의 반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통제 노력이 우리를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수능의 지혜로 이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여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입자들의 그 어지러운 속도에서 철학의 그 고요한 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한데 모으고 이 거대한 우주 퍼즐의 조각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맞춰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세르니에 대한 것, 단지 시간에 대한 것, 단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미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우리에게 준비된 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이 역설들과 마주하며 이 질문들을 하며 그리고 이 경이감에 매달리며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건설 과정의 끝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아마도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 모든 우주적 드라마 속에서 이 모든 깨진 대칭과 우연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그 짧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의 위치는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우리 우주가 10억 분의 1의 결함으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결함은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무한한 수의 우주가 있다면 어떨까요? 무한한 수의 당신이. 다음 여정에서는 평행 우주의 어지러운 현실을 탐험할 것입니다. 다른 당신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